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승의 뇌피셜 주제는 또 다소 어둡지만 또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바로 환율. 특히 이제 외환 시장 중에서도 요즘에 IMF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위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외환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뒤쪽 차트에 보면 94년도부터 쭉 그려놓은 차트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제일 뾰족하게 올라간 데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가 언젠가면 IMF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뾰족하게 올라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언젠가면 미국 서브프라임,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근데 그 레벨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작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그 레벨은 아직 뚫고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차트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모여지면 고점을 연결하면 작년에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거고, 그 선이 지금 닿는 데쯤 다 있어요. 그래서 다 1,400원, 1,400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레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차트 전체에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엔화, 그리고는 CNY 이렇게 세 개의 통화를 갖다가 그려놨어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1등이에요. 68%, 그 다음에 엔화가 38%, 그 다음에 달러는 10%, 10.5%, 그 다음에 CNY는 오히려 16.83%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7.2예요. 그러면 옛날에 실제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 뒤로 가면은 되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엔 아예 안 움직였어요. 위안화 같은 경우 지금도 찍어주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아침에 여기다 찍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옛날 IMF 전 상태, 그 상태였는데, 차트 딱 보시면은 과거의 IMF 때와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랑 다르게 생긴 게 뭐냐면, 일단 올라갈 때 직선으로 안 갔어요. 그죠? 직선으로 보통은 IMF가 터졌어요. 그러면 쫙 일자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생겼어요. 그럼 일자로 쫙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쫙 안 올라가고 밑을 다지면서 주식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위에가 막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뚫고 갈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위쪽을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어떤 비즈니스랑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환율은 너랑 나랑 교환하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 엔화를 받거나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거나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써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교환의 개념이라는 부분이 포린 익스체인지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무조건 위로 뚫고 올라가기는 생각보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크라이시스가 아니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중앙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근본이자 이런 거를 고정환율이었잖아요. 서로도 안정하고 싶은 게 원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화를 시켜놨더니 어느 나라가 너무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 주다 보니까 외환이 생기고 환율이 변동과 환율제가 돼서 수출이 잘 되거나 수출이 못 되면 밸런스를 맞춰라. 이래서 이제 환율이 생긴 건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위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이 환율의 약세 요인이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되게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잘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통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보조금 받는다고 뭐 9조 원? 뭐 이렇게 받는 데잖아요. 투자하는 거는 거의 한 70조 원 정도 돼요. 60조 원, 70조 원. 그 공장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 지었다라고 가정하면 그게 달러로 바뀌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딜링룸이 한국에 있지 않아요. 작은 부가 뉴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 기준으로 뭔가 수출입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내서 원화로 바뀌어져야 될 돈이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냥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실제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의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나 아니면 IMF 때 같은 위험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레벨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환율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외환 차트 5년치 맨 앞장을 보시면은 가운데 노란색 선이 그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인데 보시면은 약 8% 정도가 상승이에요. 5년 동안. 근데 달러가 비싸진 거죠. 그러면 위에 가서 제일 꼭대기에 가보면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10%짜리가 있어요. 저게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스위스 프랑이 제일 강세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니까. 위로 그렇죠. 갔으니까. 그래서 10% 혼자 강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인 거죠. 달러 대비해서도 안전자산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달러보다 더 비싸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애가 누군가 하면 멕시칸 달러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멕시칸하고 카나디안 GBP 같은 경우는 특히 멕시칸은 지금 공장을 남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강세가 심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세가 가서 지금 오히려 조정받는 시기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멕시칸 페소 같은 경우도 그래서 되게 많이 강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미국 쪽, 아메리카 쪽으로 투자되는 게 증가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그려놓고 보고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맨 밑에가 루블, 전쟁 났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엔화예요. 네. 전쟁도 안 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38%예요. 와. 예. 거기에 브라질은 원래 저러니까 그쵸.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INR, 그 다음에 코리아 원이에요. 코리아 원이 19%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5년 기준으로 보면은 원화가 그렇게 많이 약세냐라고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는 약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5년 전 대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인 거죠. 엔화랑 우리가 부닥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봤을 때. 과거에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됐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격 경쟁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다. 과거 대비해서는 IMF 때나 아니면은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 비교했을 때. 그럼 최근 1년으로만 그 다음 차트는 이제 최근 1년이에요. 1년으로 보면은 똑같이 멕시칸 페소가 위에 있어요. 계속 돈은 멕시칸 페소 그 남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글로벌리 돈의 흐름을 보면 통화상으로 보면 교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주고 뭐 받을래 그랬을 때 그쵸. 예, 그쪽으로 달러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 나라로 들어가면 달러 팔고 페소 사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맨 밑을 가서 딱 봤더니 또 엔화가 있어요. 저 엔화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쟤네들이 나라가 문제인가, 수출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쟤네들은 금리가 낮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가 낮은데 낮은 금리 가지고 얘들이 뭘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달러 사는 거. 그쵸, 달러 사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사서 딴 나라에다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에 보이는 멕시칸, 뭐 캐나다, 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데를 얘네들은 이거 빌려가지고 저쪽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거 FX 외환만으로 그냥 플로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플로우로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엔화를 빌려서 저쪽으로 갔겠구나. 왜냐면 일본이 망가지는 나라도 아니고 경제가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저랬을까 생각해 보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저거 빌려서 딴 나라 샀구나 라는 거를 개스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딱 그 가정을 놓고서 뉴스들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이 3일날 뉴스가 34년만 최저치예요. 야. 예.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꼬꾸라진 애나 실개입 자제하는 비호재. 예, 중앙은행이 저 정도 움직였으면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차트는 아까는 제가 너무 여러 개를 그려놨고 지금 이거는 원화, 엔화, 그다음 위안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딱 4개만 그려놨어요. 순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움직임 폭을 보려고. 그래서 봤더니 맨 꼭대기에 원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엔화가 있고 달러 인덱스가 있고 맨 밑에가 위안화예요.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인 거죠. 달러에 대비해서는. 그리고 엔화,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위에 있어요. 더 아주 긴 프레임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긴 프레임에서 다시 아까 전에 5년, 1년으로 안 보았을 때로 기준으로 가면은 엔화보다 우리가 더 약세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더 잘 됐겠네. 그 옛날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 텀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화는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은 이미 고점을 막 베껴서 최고 저쪽 저기 우리나라 IMF 맞았던 시기 찍었을 때 그때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는 IMF 이런 거 할 때 원래 제일 세게 때려 맞는 커런시고, 엔화 같은 경우는 저런 크라이시스가 생기면 오히려 매수하는 통화거든요. 안전통화. 안전통화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안전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예.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캐리 트레이딩을 건드려서 막 들어와서 일본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 BOJ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봤자 더 내려가면 또 빌려서 또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입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카키바라라고 옛날부터 유명했던 사람이 미스터 N이라 그래서 저 완전 초기 그 대리 때 막 이럴 때도 나와가지고 한 마리 빡 하면 막 5엔씩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미스터 N이라고 그랬고 그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155 얘기를 한 151때부터 했어요. 151에는 안 할 거야. 155는 돼야 할 거야. 예. 그러고 났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 재무상이 나와서 과도한 환율 싫어. 적절한 행동을 내가 취할 거야.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환시를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모르지만 개입은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임팩트가 있죠. 인플레이션을 원하긴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도 아무리 해도 2%에 맞추기를 원하는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이제 종이가 되니까, 예. 그리고 한번 트리거가 되면 그걸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미국도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를 저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BOJ는 개입을 안 하고 있다. 한 번에 임팩트를 제일 많이 주려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다, 뭐 이러다가 외환위기 다시 난다, 뭐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보겠죠. 근데 왜 일본이랑 같이 한다 그러고 이럴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는 4,157.6억 불이래요. 그게 전월 대비해서 43억 불 정도가 내려갔대요. 근데 이 감소 원인을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이 말이 되게 좀 어렵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앞에서 제가 길게 통화를 막 여러 통화를 막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달러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금액이 줄어들었죠. 다 약세니까 달러보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거에 올인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막 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금도 47억 9천만 불,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는 금 안 샀냐고. 금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금 왜 안 사고 계속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나라 통화로 이제 분산이 돼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 유가증권 안에는 여러 나라 통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만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채권들도 국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당연히 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9위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중국인데 3조 2,380억 불. 그리고 2등이 일본인데 1조 2,946억 불. 이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우리가 9위인 건데,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수입이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행 오는 사람, 전쟁 부분을 빼고 나면 지금 실제로 외환보유고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서는 큰 보유고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공동 구두 개입 이런 거 말고,
근원적으로 이제 수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레퍼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꼭 우리나라가 엔화만 딱 들고, 그러니까 엔화자 원화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원화만 들고 무조건 개입을 하느냐, 일본도 엔화를 그냥 엔화를 무조건 파느냐. 지금 일본이 아까 외환 보유고가 있듯이 실제로 그 보유한 거가 책 다 미국 국채잖아요. 특히 일본은. 그러면 그 많은 국채 중에서 국채를 다 팔아서 실제로 외환 개입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맨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러 가지 상품을 이용해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보유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 간에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제 나중에 외환 차트를 그려보시면 개입이 나오면 전 세계 차트가 똑같이 타타타타타 빠져요. 똑같이 쫙 내려요. 같이 연동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걸 팔고 다른 걸 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헤지펀드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끼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밀면 좋잖아요. 한 사람이 밀어 다른 걸 또 팔면 밑달러가 다 같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보통 개입을 하기 전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구두 개입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도 원, 엔, 한일 다 구두 개입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 상태도. 변동성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다라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엔화그린 같은 경우 보시면 변동성이 오히려 낮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아까 차트 보여드렸을 때 이제 IMF 서프라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내리는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갔어야 개입을 빵 때리면 쫙 내려버리는데, 이게 다지고 올라와 버려서 한 번에 때려도 내려갈 것 같지 않은 거죠. 이제 중앙은행도 알고 있겠죠. 자기도 돈 최대한 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항상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개입을 한 돈이 돈을 버는 포지션이었어요. 깨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는 위에서 매도를 자꾸 하잖아요.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 싼 데서 다시 사서 메꿀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 제 경험에도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경제가 문제가 생기냐, 이 부분을 훨씬 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일이 환율 우려가 있고 그걸 공조를 하겠다라는 걸 지금 이제 재무장관들이 한미일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잖아요. 재무장관 이제 한국하고 일본만 한 게 아니라 미국도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셋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페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BOJ한테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한 번에 같이 이제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지금도 레포트를 내잖아요. 환율 조작국이라고. 너 환율 조작국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무역 적자 나고 그러면 너 환율 조작국이야? 너 이제 뭐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와치하고 레포트를 내버리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빠졌을 거예요. 환율 조작국에서. 거의 항상 조금씩 들어있었는데, 경고 대상 뭐 이런 거에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좋아졌어요. 의외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은 환율 개입하는 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부정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레포트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네, 무역 적자나 이런 걸 시장 경제에 맞춰서 내비둬라 이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IMF 때나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나 이런 때 이제 환율들이 문제가 됐던 기억들이 다 있으니까 뭐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도 통화 수합 라인을 열었어요.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 그래서 지금 스위스, 뭐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끼리는 통화 수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쪽에서 한쪽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대로 수합 라인으로 그냥 열어줘요. 수합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돈 조금 내 돈 줄게 이건데, 네 돈을, 니네 통화 문제 생겼어? 그래, 네 돈 줘. 그럼 내가 달러 많이 줄게. 계속 줄게. 무한대예요. 리밋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한번 미국이 열어줬었잖아요. 뭐 3천억 불이었나 얼마를 열어줬었거든요. 리밋을. 제가 금액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거를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뭐 연장을 못했어요. 연장을 못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애들이 열어줬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통화 수합이 체결이 돼 있어요. 3년간으로 한도를 정해서. 네. 2023년도 6월에 한일 그 재무장관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한일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2023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만나서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환율이 둘 다 나빠질 거를 고려를 했는지 어쨌든 해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3년간 100억 불 규모 정도의 수합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놨어요. 이게 되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는 그 제한된 통화잖아요. 세틀하기에, 결제하기에.
딴 나라처럼 24시간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통화도 지금 24시간 돌리겠다고 계속 바꾸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통화는 뭐냐면 원화를 주면 나 달러 빌려줄게. 이 얘기예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이게 또 나름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너가 일본 애한테 네가 위험해서 네가 엔화 놔주면 내가 달러 빌려줄게. 아, 원화라 엔화가 아니라? 네, 원화가 엔화가 아니라. 네가 가진 달러, 네가 가진 원화를 날 주면 내가 달러 빌려줄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 달러 줄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BOJ는 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입을 직접 하냐라고 하면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 어카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A은행, B은행, 뭐 예를 들면 미국 JP모건, 시티은행 이런 데에 다 한국은행 계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외환시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어떤 A라는 시중은행에 전화를 해서 지금부터 1억 불 팔아줘. 그러면 빵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억 불 또 팔아. 빵 팔아요. 그러면 이제 너 내가 파는 거 아무한테 얘기하면 죽는 거야. 기자건 뭐 그러면 조용히 앉아가 조용히 팔아요. 계속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렇게 딱 되면 옆에서 이제 기업들 삼성전자 내고 나오는 데서 전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뱅크 뱅크 간에 거래하는 딜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거기서 전화만 오면 이제 계속 팔아요. 그러면 빵빵빵빵빵 찍히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조용히 뭐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아 나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스팟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팟이라는 얘기가 현물. 근데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NDF라 그래서 그냥 넷 체인지만 달러로 결제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커런시는 밖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NDF로도 개입을 해요. 그게 꼭 돈을 가져만 파는 게 아니에요. NDF는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그냥 일주일 뒤에 내가 돈 줄 테니까 지금 팔어. 그럼 그냥 파는 거예요. 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떤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한국은행에 돈이 없다. 채권을 팔고서 달러가 있어야 이거를 개입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러면 그냥 채권을 주면 달러를 줘요. 빌려줘요. 그게 레포 거래예요. 피마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그냥 채권 줄게 줘. 그러면 채권 하나도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또 팔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지금 벌써 얘기한 게 NDF라는 걸로 팔아도 되고, 돈 없이. 그 다음에 레포로 돈을 빌려서 또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본 중앙은행이랑 수합 라인에서 빌려서 또 팔아도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음에 스팟도 원래 있는 돈으로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포워드라고 선물환. 지금 이제 저희는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선물은 3개월이지만 선물환 6개월 내지 1년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선물환을 팔아요. 그냥.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한테 선물환을 거래를 해버려요. 그 1년 뒤에 현재 환율하고 1년 뒤에 환율하고 차익만 내가 널 줄게. 그냥 포워드 팔아, 선물환 팔아? 그러면 네, 그리고 팔아요. 그러면 이 뒤에 앉은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되죠. 그럼 자기는 현물을 팔아요. 갖고 있던. 네, 갖고 있던 현물을. 은행은 기본적으로 스퀘어 포지션을 맞춘단 말이에요. 계속 오픈해서 막 1,000억, 1억 불, 2억 불씩 막 오픈해서 막 베팅하는 거는 장중에는 치지만 끝날 때는 대체적으로는 다 중립을 맞춰 놓거든요. 델타 중립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중립을 맞추다 보니까 포지션 중립 맞추려면 선물환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현물을 막 팔아야 되거든요. 샀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현물이 하나도 없어도 전화 한 방이면 현물을 막 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무슨 상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때 뭐가 돈이 없어서 못 팔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는. 파생 상품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부도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부도나야 한국은행이 부도나니까. 그런 상태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부도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부도나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면 전화해서 내가 내려버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BOJ?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둘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둘이 왜 이렇게 올라온 왜 안 하고 있어? 라는 게 물음표잖아요. 그리고 얼마쯤 가면 할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카키바라는 155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힌 건 한 1,4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리차. 금리차가 좀 줄어들 것 같아야 내가 밀어서 팔라서 그걸 속도를 확 내서 투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확 죽게 만들어서
반대로 확 내려가게 만들고 싶은 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은 달러를 그러니까 롱을 계속 더 간다. 예를 들면 155엔에서 157, 158, 160 간다라고 베팅을 하는 리스크와 오히려 아니라 개입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리스크 두 개를 보면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 한 번에 빠질 때 한 번에 내려갈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진짜로 마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FX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진 거래라는 게 위로 가면 천천히 계속 가겠죠. 개입이 안 나오고 있다고 치더라도 한 번에 위로 점프하는 일은 없으니까. 점프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IMF 그쵸. 또는 글로벌 크라이시스. 근데 전쟁 글로벌 나고. 크라이시스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냐? 현재로서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물음표라고 던져지고 현재 이런 이제 이슈 중에서 외환에서 이슈에서 문제되는 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미일 회담을 하고 나서 일본, 북한 정상회담을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크라이시스랑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전쟁 날지 몰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대리전을 하지 지들끼리는 안 싸울 거잖아요. 괜히 우리 대리전 당하는 나라 되면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막 얘기할 때 반도체 공장을 빨리 많이 지어야 된다 여기다. 폭탄 못 쏘게. 폭탄 못 쏘게. 니네들끼리 싸워 이래버리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랑 했더니 뭐 일본이랑 말이 안 통했어 이러고서 갑자기 북한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우리만 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잔존하고는 있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 한반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치적인 부분만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부분만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차 말고 그렇게 나빠질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기엔 일본도 지금 썩 상황이 네, 둘이 좋지 제일 않아서. 아프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뭔가를 해결을 봐서 자기네 나라가 일본이 나쁘다는 게 악재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나쁘니까 우리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좋아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북한이랑 싸바싸바하고 우리가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은 정말로 그냥 예측 불가한 뉴스들이니까 그런 것들 뉴스 나오는 것들은 대략 팔로우를 하고 기본적인 포지션 상태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금리 차가 줄어드는 쪽,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전반적으로 다 흐르겠구나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그냥 상식적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구두 개입 얘기까지 나온 이상 뭐 언젠가 한번 내리는 거는 확실한데 네. 이게 언제가 될지 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게 사실 투자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숏을 거죠. 잡기에도 네. 어렵죠. 숏 잡기도 어렵고 롱 잡기도 어렵고 둘 다 이런 어렵죠. 상태가 됐는데 두 가지 중에서 현재 레벨에서 뭔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면 위로는 전쟁 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급등하는 상황보다는 그렇죠. 천천히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갭이 나오면 밑으로는 뭐 5원, 10원. 저번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1 같은 경우 14원 빠졌잖아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14원이 하루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날 14원 한 번 더 빼고 그 다음날 14원 한 번 더 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쵸. 그러고 나면 다시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BOJ나 BOK나 한국은행이나 둘 다 타이밍 봐서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은 싹 죽으면 다시 못 올라오게. 지금 괜히 돈 써서 조금 해가지고 뭐 5원, 10원 내렸다가 다시 쳐서 올라와서 5원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놓고 5원 내리고 이러느라고 돈 다 써버리면은 돈만 쓰고 총알만 쓰고 이제 효과는 못 본 상태가 되잖아요. 저 지금 나갈 수도 없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 포지션이 없다면 웨이덴 씨가 맞는 거고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는 포지션이 없는 상태라고 치면은 오히려 내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치면 위쪽은 리미티드고 아래쪽은 많이 열려 네, 있잖아요. 많이 열려 그러니까 오히려 포지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새로 잡는다고 치면 오히려 원화 바이를 하거나 N을 바이하는 게 더 이제 방향하고는 반대여서 문제지만 이게 주식이 아니고 주식은 보통 트렌드 팔로잉이 맞는 거고 외환 같은 경우는 꼭 트렌드 팔로잉이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교환이니까. 네. 예. 이 나라가 정말 계속 나빠져야 돼요. 아니면 환율 차이가 커야 돼요. 브라질 통화도 아까 보셨지만 금리가 10% 20%인데
그거 받고 그냥 환율이 그쵸. 떨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환율과 금리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어느 쪽과 어느 쪽이 더 나을지를 보셔서 리스크 대비 리턴을 고려하셔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흉흉한 소문도 한간에 많은데 또 강승희의 뇌피셜에서 진실과 오해를 바로잡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